안녕하세요. 오늘은 동네 주변을 산책하면서 영상을 좀 촬영해 보았습니다. 원래 캐나다의 광역 밴쿠버 지역은 여름에 비가 오지 않는데요. 특히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겨울에는 약 4개월에서 5개월 동안 매일 계속 비가 오고, 여름에는 약 3개월에서 4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기후였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한국의 기후가 바뀐 것처럼 이곳의 기후도 좀 바뀌었습니다. 이젠 겨울에 중간중간 며칠씩 해가 나기도 하고, 여름에 지금처럼 종종 비가 내리기도 하는 등 날씨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곳 날씨는 여름에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아주 넓은 산림에 종종 자연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은 여름철에도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의 질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듯이, 이곳은 산불로 인해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공기의 질이 매우 나빠지기도 합니다. 여름에 좀 멀리 차량을 이용해서 여행을 가다가 보면 산 위에 중간중간 산불과 연기가 보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최근 몇 년 사이에 이곳의 기후가 조금 바뀌면서 여름에 이렇게 종종 비가 내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처럼 장마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이곳은 버스 정류장입니다. 캐나다의 버스는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시죠? 이곳의 버스는 한국의 버스와 달리 좀 더 크고 넓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캐나다 버스가 한국의 버스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자전거를 버스에 거치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자전거를 이용해서 이동하는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각 버스마다 최대 2대까지 버스 앞쪽에 거치를 할 수 있으며, 자전거에 거치는 자전거 주인이 승하차 시 버스 운전사에게 이야기를 하고 본인이 직접 자전거를 거치대에 탈부착하면 됩니다. 자전거로 인해 별도의 추가 요금을 내지는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버스 정류장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제가 캐나다에 처음 왔을 때 버스 정류장을 영어로 버스 스테이션이라고 했었다가 거의 대부분이 100% 못 알아듣더라고요. 버스 정류장을 영어로 그냥 버스 스탑이라고 합니다. 버스가 잠시 정차했다가 가는 그런 의미라고 봐야겠죠? 요즘 최근에 버스 정류장의 사인이 많이 바뀌어서 그렇지, 그 전까지만 해도 버스 정류장에는 정차하는 버스 번호에 대한 아무런 안내 표시도 없고 그냥 버스 스탑이라는 사인만 있었습니다. 다행히 요즘 버스 정류장의 사인이 많이 바뀌어 정차하는 버스의 번호를 표시해 주었고, 버스 정류장에 따라서는 해당 버스의 도착 시간까지 안내해 주기도 합니다. 많이 좋아진 거죠. 이곳 버스 요금이 어느 정도 비용이 되는지 궁금하시죠? 이야기가 나온 김에 캐나다 BC주에 있는 광역 밴쿠버의 버스 요금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곳 광역 밴쿠버는 총 3개의 존으로 구분해서 요금이 나누어져 있는데요. 버스만 이용할 경우에는 거리와 상관없이 어느 존으로 이동을 하더라도 모두 원존 금액인 3불을 지불하면 됩니다. 한번 지불한 금액으로 약 1시간 30분 동안 몇 번이든 횟수에 제한 없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환승제도를 실시하면서부터는 정해진 시간 안에서는 버스나 전철 등 이용 횟수에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광역 밴쿠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같은 번호의 버스를 여러 번 이용하더라도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스카이 트레인이라고 불리는 운전사 없이 무인으로 작동되는 경전철이 있습니다. 이 스카이 트레인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동하는 존에 해당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호키틀람, 서리, 랭리 지역에서 존 1에 해당되는 다운타운까지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럴 경우에는 5.75달러의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데 보통 교통카드를 이용하면 조금 더 저렴한 4.5달러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오래전 한국에는 월 정기권이라는 것이 있어서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이나 통학하는 학생들에게 아주 유용했었는데요. 아쉽게도 지금은 한국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 광역 밴쿠버는 다행히도 그 제도가 아직 남아있는데요. 그래서 직장인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에게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24시간 동안 이용 횟수에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1일 정액 승차권이 있어 밴쿠버에 관광을 온 여행객들에게 유용하게 이용되기도 합니다. 저도 초기에는 종종 이용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또 한 가지 좋은 것은 저녁 6시 30분이 넘으면 구역에 상관없이 모든 교통비가 원존 금액으로 바뀝니다. 다시 말해서 이동거리에 상관없이 모든 대중교통을 3불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 중에 월 정액권이 없는 경우, 때때로 저녁 6시 30분 이후에 퇴근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저녁 6시 30분으로 정해진 이유는 보통 다운타운에 사무실이 있는 경우 오후 3시 정도부터 퇴근을 시작하는 곳이 많아 저녁 6시 30분이 지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 현저하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와, 일찍 퇴근해서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곳의 출근 시간은 이른 아침 7시 전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추후 기회가 되면 분주한 다운타운의 모습도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스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저쪽에 횡단보도를 건너서 앞쪽에 아파트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달리 이곳 캐나다의 횡단보도가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횡단보도의 버튼입니다. 영상에 버튼이 잘 보이지는 않는데요. 길을 건너고자 하는 사람이 이 버튼을 누르면 잠시 뒤에 차량의 신호등은 빨간불로 바뀌고 횡단보도에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교차로 신호등처럼 길을 건너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횡단보도에 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길을 건너고자 하는 사람이 버튼을 눌러야만 횡단보도에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원활한 차량의 흐름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래전 캐나다에 처음 왔을 때는 이 횡단보도 버튼을 잘 몰라서 길을 제대로 건너지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시 길을 건너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하버드? 이게 우리가 아는 그 하버드? 아니, 하버드가 왜 여기 있죠? 아니, 어떻게 캐나다에 하버드가 있네요. 많이 놀라셨죠?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여기는 하버드 대학이 있는 곳이 아니고요. 이곳은 캐나다 광역 밴쿠버 남쪽에 있는 미국 국경과 가까운 화이트락 도시 주변 지역입니다. 제가 한국의 서울 촌놈 출신이어서요. 처음에 캐나다 와서 이런 글씨를 보면 에잉? 어떻게 여기에 하버드가 있지?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어느 나라나 어느 지역이나
유명한 이름을 다른 곳에서 중복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기도 그냥 그런 곳 중에 한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예를 들어 우리가 보통 밴쿠버라고 하면 캐나다 밴쿠버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실제 미국 시애틀 아래 포틀랜드라는 도시 바로 위쪽에 밴쿠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예전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때문에 미국에 있던 밴쿠버 도시의 이름을 변경해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심각하게 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보통 런던 하면 영국의 런던을 떠올리는데요. 실제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근처에 런던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그냥 그 도시 이름만 들으면 영국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외에도 중복되는 도시의 이름은 아주 많습니다. 캐나다의 주택은 하우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타운하우스, 타운홈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리고 방금 하버드라는 이름으로 보신 저층 아파트, 다시 말해 콘도미니움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우리나라처럼 고층 아파트도 있는데 이런 고층 아파트는 보통 하이라이즈 빌딩이라고 부르는데 주로 시내 중심가나 지하철역 주변에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추후 이런 고층 아파트나 빌딩의 영상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통 저층 아파트나 타운하우스 그리고 하우스들은 대부분 목조 건물입니다. 이 아파트도 약 4층 정도 되어 보이는데요. 약 5층까지는 대부분 나무로 집을 짓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하우스가 아닌 타운하우스나 아파트처럼 거주자가 많이 밀집해서 사는 건물에는 입주민들의 편의시설인 클럽하우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치 입주민을 위한 휴식 및 놀이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조금 규모가 있는 곳은 피트니스 시설과 수영장을 갖춰두기도 하고 당구시설이나 작은 실내 하키장 등 운동 및 여가시설을 갖춰두기도 합니다. 또한 주방시설도 갖추어서 입주민들이 외부인을 초대해서 파티를 하기도 합니다. 주변을 조금 더 둘러보겠습니다. 한번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통 이런 저층 아파트의 경우 바깥쪽으로 건물이 있고 안쪽으로는 작은 공원 같은 휴식 공간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곳이 지은 지 얼마 안 된 아파트인지 확인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러한 정원 같은 곳에 있는 나무들이 키가 별로 크지 않고 풍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통 캐나다의 나무들이 어느 정도 기간만 되어도 매우 높고 커다랗게 자라는데요. 이곳의 나무들은 키가 작고 별로 풍성하지 않은 걸 보면 그만큼 이 건물이 최근에 지어진 건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캐나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이 이렇게 정원을 관리하시는 분들입니다. 캐나다에는 이렇게 정원관리 대행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가구가 몰려 살고 있는 저층 아파트나 타운하우스뿐만 아니라 하우스의 경우도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정원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이곳 주변의 하우스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어떤 하우스는 상당히 커서 집주인이 직접 관리하기에 힘든 그런 정원도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앞으로 기회가 되는 대로 캐나다의 일상의 모습, 세세한 삶의 모습들을 영상에 담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